제가 여러 포럼에 가서 강연자로 소개를 받았지만 오늘처럼 인상 깊은 주최 측의 소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글로벌 포럼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많은 좋은 연사분들 모시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포럼으로 성장한다는 저런 열정과 저는 아주 당차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김성원 교수님의 그런 그 리더십이 이 포럼에 오늘이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시장직을 그만두고 한 4년 동안 주로 외국에서 시간을 보낸 게 많습니다. 처음에 영국에 가서 한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 4개월 정도, 가기 전에 여기서 중국어 중급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 쉬는 동안에. 그래서 상하이 푸단대학에 적을 두고 어학 코스에서 학생들하고 똑같이 백팩 메고 아침 8시 등교, 오후 3시 하교 해서 뭐 중국어 읽기 쓰기 똑같아요. 토플하고 뭐 그런 생활을 몇 개월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한양대학교에서 2학기 강의하다가 다시 코이카 중장기 자문단으로 나가서 페루, 중남미의 페루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코이카 중장기 자문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도시 자문, 저는 이제 도시 행정을 했었으니까 각자 자기의 달란트 기부라고 그러죠. 자기 특기를 살려서 개도국의 산업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데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6개월, 또 이어서 아프리카의 르완다에 6개월, 그래서 르완다의 키갈리 시청에서 또 도시 경제 자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외국에 나가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이 객관적으로 좀 냉정한 시각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브랜드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하기 전에 아까 메르스 언급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참 요즘에 이런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 다들 속도 상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선진국 문턱에 마음이 다다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하는 지난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국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대학가를 돌면서 강연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가서 물어보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봐라 하면 한 4분의 1 정도 듭니다. 그리고 선진국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 들어봐라 그러면 한 4분의 3, 한 1대 3 비율로 선진국 아니라고 답하는 학생 숫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어렴풋이 우리의 현주소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좀 현주소를 한번 되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순서대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참 잘했어요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선진국적 면모를 한 10개 정도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걸 보면 선진국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수치들이죠. GDP 14위. 2050 클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마 올 연말이면 2050 클럽을 돌아서나서 이제 3050 클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2050 클럽에는 세계에서 7번째.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순위가 높더라고요. 세계에서 6번째. 군사력은 평가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8위, 9위, 10위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센 나라 옆에 있어서 그렇지 늘 그래서 약소국 같이 느껴서 그렇지 이 정도면 괜찮은 성적표죠. 문화관광 최근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비교 수치 인덱스를 뭐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들어온 관광객 숫자로 22, 관광 수입으로 18위. 뭐 이것도 괜찮은 성적표. 학업 성취도 평가는 뭐 종종 보도가 되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3등에서 5등 정도. 공부도 잘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한 70%가 대학을 가는 나라, 아주 유별난 교육열의 나라.
몇 년 지나서 다 까먹으셨을 텐데 런던 올림픽의 금메달 순위 5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뭐 굉장한 성적이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잘하는 숫자고요. R&D 투자비가 GDP 대비 우리가 몇 등 하냐?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내실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치로 보면 1등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국제 특허 출원 건수, 아마 국부 창출의 기본이 테크놀로지라면 이런 수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들이죠. 국가 경쟁력 수치는 뭐 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제가 10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이 정도 수치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 선진국 아니라고 하면 사실 지나친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제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이유를 한번 저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국민 행복도 순위 가끔 언론에 나오죠. 이제 40위 정도로 내려갑니다.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지 않거든요. 행복하냐고. 어떻게 묻느냐? 이렇게 묻죠, 보통.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이나 쓰셨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질문을 던져서 행복도를 추정하는데 이 정도 순위고. 삶의 질, 민주주의 시스템 성숙도, 이게 다 외국 평가기관들이 다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매긴 순위가 아니고요. 연간 노동시간, 우리 몇 등 하죠? 전 세계 2등을 하더라고요. 뭐 가진 건 없고 땅덩어리는 좋고 사람은 많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굉장히 팍팍한 경쟁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제 나옵니다. 연간 자살자 수, 몇 년째 지금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1위, 여러 번 보도가 되는 거죠. 이런 수치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 시작해서요. 부패인식 지수, 남녀평등 지수, 이건 좀 동의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보여요. 어쨌든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내놓은 수치니까 인용을 해봤습니다. 긍정 경험 지수 같은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왜 불행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주변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지난 일주일 동안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라든지, 어제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웃었습니까? 라든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 순위를 내는데, 이게 자살률하고 정확히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러는 걸로 봐서는 일리가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빈부격차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정부 통계입니다. 0.302. 근데 학자들은 동의를 안 합니다. 아마 한 0.4 정도 될 거다. 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참고로 0.6 정도 되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니까 0.4면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개 수치를 보시면서 아마 우리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다, 우리가 앞서가는 면모가 뭐고 뒤처진 면모가 뭐다, 아마 대충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공통점을 추출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면모는 경쟁이다. 경쟁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죠. 일도, 공부도, 스포츠도, 심지어 우리는 노는 것도 경쟁적으로 잘 놉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수치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럼 상대적으로 약한 건 뭐냐? 경쟁 내지는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경쟁력에 강한 반면에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잘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역지사지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제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대충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또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는 게 있어서 매년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강한 것과 우리가 강하지 못한 것이 이 조사 하나로도 다 아까 본 자료들이 다 정리가 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이 사회적 연계 부분에서, 연대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석의 어떤 그 논리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그 가치관 조사라는 걸 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 좀 표시를 해놓은 걸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못 받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대부분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런 이라크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남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라는 교육을 너무 빈약하게 받고 자라왔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제 고3 때 앞에 교실 앞에 걸려있던 뭐 교훈 급훈 걸려있잖아요. 제가 고3 때 급훈이 경쟁에서 이기자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저게 그래도 착하게 살 자리에 급훈이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경쟁에서 이기자가 붙어 있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그때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뭔가 이게 충격을 받으면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텀이라도 서울시장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도시 경쟁력에 굉장히 신경을 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는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좌표를 한번 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잠깐 이제 외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BBC라는 방송사가 1년에 한 번씩 각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앞에 파란 그래프는 호감, 노란 그래프는 비호감입니다. 나라 이름이 써 있는데요,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위에 두 개가 미국하고 캐나다인데요, 호감이 높죠? 역시 예측대로입니다. 그 밑에 네 개가 브라질, 페루, 멕시코, 칠레인데 비호감이 훨씬 길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류바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썩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한다는 거고요. 뭐 요 밑에 가나,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파란 줄이 깁니다. 한국에 대해서 호감이 높은 거고. 뭐 그런 식인데요. 일본은 예상대로 제일 짧고요. 맨 밑에 줄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호감과 비호감이 거의 같은, 뭐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제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래프가 두 개인데요. 위에 그래프는 레이저가 안 나와서 위에 그래프는요 0이 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로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죠. 한중일 상계급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 평가가 훨씬 좋죠. 찐보라색인데 압에 들어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보통 국가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밑에 그래프는 0이 여기입니다. 별로 안 좋은 나라들인데 이 진노란색이 중국인데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시진핑 들어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군사대국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그래프를 인용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은 그 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정확히 반영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이걸 보면 훨씬 더 한중일 상계국의 비교가 분명한데요. 빨간 게 일본, 파란 게 중국입니다. 가운데 초록색이 한국인데요. 보시면은 일본은 모든 면에서 한중보다 우월하죠. 그런데 기술적 이미지는 역시 뭐 일본이 제일 뛰어나고 중국이 제일 처지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 국민적 이미지나 문화적, 정서적 이미지는 일본은 한중보다 훨씬 위에가 있지만 한중은 거의 비슷하다. 이건 약간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매너나 에티켓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보다는 좀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사회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하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예측하시는 것처럼 가로축은 한국 이미지고 세로축은 한국 제품 선호도인데 비례하고 있죠? 이 축에 걸려 있으면 비례하는 거죠. 역시 동남아가 제일 좋고 일본이 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전 정리 작업을 좀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평가는 이런 거구나. 지금부터 보시는 세 장의 슬라이드가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좀
지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뭐냐 하면요. 이건 먼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말에 코트라하고 산업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 세계 수만 명한테 리서치를 한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죠. 한국 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를 물었습니다. 17개의 단어를 주고 빈도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예측대로 나옵니다. 1등, 짧은 시간에 고속 성장을 한 나라로 대한민국은 제일 유명합니다. 두 번째, 기술력,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기아차, LG전자 이런 덕을 보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뭔가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전혀 연상이 안 되는 거. 이게 국제사회 기여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에 중하위에 밀려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일부러 돌치를 시켜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눈여겨봐 두시라고요. 별로 썩 연관이 안 되는 이미지죠. 대한민국과 디자인은. 이 슬라이드는 브랜드의 경제학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을 $100로 볼 때 같은 제품이라면 일본 거면 $120, 미국 거면 $130, 독일이면 $140, 중국 거면 $75 정도를 주고 살 용의가 있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물건을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많이 팔아야 되고 비싸게 팔아야 되죠. 많이 팔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어떤 브랜드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참고로 대외 무역 의존도 수치를 보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치를 보고. 1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산식이 총 수출 더하기 총 수입을 GDP로 나눈 숫자인데. 그럼 비교가 필요한데 참고로 일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본도 무역국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 무역 의존도 같은 수치를 같은 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불과 30-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여기서 갈 길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한국 제품을 얼마를 주고 살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비싸게 주고 살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이 가지는 연상 단어들을 빈도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때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삼성, 현대, 기아, LG 정도는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브랜드보다 위에가 있으니까. 그거는 삼성 제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절대 안 쓰는 이유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여튼간에 제일 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사회 기여다. 두 번째, 아까 중하위권에 머물던 디자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내야 많이 팔고 비싸게 파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제일 관계없는 게 재미있게도 경제성장이에요. 코리아가 빨리 성장했는지 늦게 성장했는지는 가격 상관이 없다.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오늘 함께 고민해볼 화두가 등장하게 되는데 메뉴에 국제사회 기여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코너에 볼 거고요. 디자인은 그 밑에 3번이 현대문화고 4번이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저는 시장 시절부터 이 디자인과 문화, 인프라스트럭처가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보고 국제사회 기여의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다들 오피니언 리더들이신데 저 사람이 시장 시절에는 디자인을 강조하더니 또 이제는 국제사회 기여 지가 갔다 왔다고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저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국내 복지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 나라에서 맨날 그거 가지고 증세를 하니 많이 하는 나라에서 무슨 생뚱맞게 국제사회 기여를 가지고 지금 또 얘기하려고 그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문득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요 국제사회 기여가 한마디로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존경에 가까운 호감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디자인, 문화, 인프라스트럭처 이건 매력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경과 호감과 매력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요. 어디에서 표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디자인 컴피티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수상한 거를 쭉 종합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좀 둬가지고 누가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디자인 브랜드 순위는 여기 보시면 11위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괜찮은 거예요. 이제 제법 반열에 올랐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 하면 디자인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건 그렇죠. 실질이 있으면 끌어올려서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게 그게 브랜드죠. 홍보고 뭐 실력 이상으로 보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실력에 맞는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이른바 전략이 되겠죠. 그 전략의 목표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면 디자인의 최첨단 트렌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만 만들어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셈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디자인을 통한 경제성장, 디자이노믹스, 컬처노믹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 제 강연을 시장 시절에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도 꽤 되는데요. 그때 정말 목청을 높여서 디자이노믹스, 컬처노믹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럴 때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전시행정한다는 야당의 폄하와 공격을 당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화두가 바로 이건데요. 그때 제가 강조하고 다녔던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디자인은 색깔 예쁘게 칠하는 게 아니다. 오랜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좋은 디자인은 나가지 않는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문화가 콘텐츠라면 디자인은 그릇이다. 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화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관한 석학들의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브랜드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서울시의 브랜드 이미지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문화가 창출하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보고 계시는데요. 한류가 창출하는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니라 그 후광 효과에 의한 경제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쉽게 형상화된 이 그림으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가끔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7, 80년대에 수출하던 우리들의 수출 품목들인데 여기에 이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입히게 되면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이 창출한다. 이게 간단히 형상화된 설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력이 따라오는 순서대로 신제품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다녔고요. 어쨌거나 우리보다 앞서서 디자인을 전략으로 해서 성공했던 도시 전략으로 성공했던 이런 사례들을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에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디자인 조직을 만들고 아시다시피 서울엔 공장을 못 지니까요. 서비스업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 6개를 선정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의 경제력을 또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하는 전략을 세웠었고요. 지금은 다 뭉개졌지만 후임시장이 들어오셔서 이게 다 지금 좀 뭐 그런 상태지만 하여튼 당시에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DDP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서울시가 드디어 뭐 이런 이제 세계적인 잡지들에 의해서 평가를 슬슬 받으려는 무렵에 이제 제가 시장직을 그만두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 바탕에는 제가 지독하게 욕을 많이 먹었던 두 개의 건축물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DDP나 세빛둥성 같은. 이제 이런 지금 보시는 이 세빛둥성은 사실은 별명이 세금둥둥성으로 몇 년 동안 제가 쉬는 동안 바뀌어 있는데요. 이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겁니다. 이거 민간 투자 사업이거든요. 효성이 대주주고요. 그 BOT 사업이라고 그러죠. 지어서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나중에 기부 체납을 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인데, 아니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참 욕을 많이 먹으면서 시작을 했던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다 완성돼서 구현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들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이것이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잘 활용이 된다 이런 걸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이런 평가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이제 비판과 최근에 그 한겨레 신문 제일 지독하게 공격을 했던 그 진보 매체의 그 평가인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디자인과 문화와 인프라스트럭처는 같이 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잘 연상이 안 되신 분들도 계중에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던 거죠. 60, 70년대의 인프라스트럭처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어떤 건가요? 고속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출 입국이 가능했었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 5만 달러, 10만 달러 계속 가려면 이른바 브랜드가 강조가 되고 감성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21세기,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른바 매력 경제, 감성 경제 시대에 접어드는 시절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바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들이다. 아마 여기에 계신 오피니언 리더분들은 다 이 용도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두 개의 건축물의 용도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대중들은 모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컨벤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놀이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산업시설이라는 얘기죠. 특히 현대경제에서 가장 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관광산업, 그 중에서도 컨벤션을 비롯한 마이스 산업의 진원지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사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이런 류에 뭐 몇 명이 왔으니까 1년 만에 800만 명이 왔대, 이게 성공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성공이냐? 전 최근에 그 조짐을 봅니다. 크리스찬 디올이 동북아에서 자기네들 샵 론칭을 하는데, 신제품 론칭을 하는데 DDP에 와서 하고 지금 몇 달 여기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샤넬이 또 아시아 론칭 이벤트를 DDP에서 했어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제시했던, 한국에 가면 디자인의 최첨단 트렌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평가 내지는 이미지가 이제 슬슬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실력을 배양해야 되니까 디자인 과목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노력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게 정말 전시행정이고 의미가 없었다면 전국의 지자체가 다 디자인 부서를 신설을 했겠습니까? 서울시 디자인 행정 이후에 전국의 지자체의 이 그런 부서들이 다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자체들이 이제 이른바 행정의 디자인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요즘에 외국 여행도 많이 가시지만 국내 여행도 다니실 텐데, 전국이 국토가 리디자인되고 있는 현장들을 아마 다 몇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서울시가 디자인 창의도시가 되고 유네스코가 서울시를 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정하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후임시장 등장 이후에 이 로고가 서울시내에서 사라졌습니다. 참 어렵게 따온 로고고 국제사회에 늘 사용을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자랑스러운 결과물인데, 이게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쓰이지가 않는 건 참 안타깝긴 합니다. 다 뭐 제 책임입니다만. 자, 지금까지 보신 게 그 디자인과 관련된 서울시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MB 정부 시절에는 디자인 브랜드 위원회라는 게, 아마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가 브랜드 위원회라는 게 가동이 돼서 그게 뭐 방향이 옳건 그러든 간에 굉장히 에너지가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브랜드위원회 기능이 뭐 문광부에 이관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브랜드 전략이라는 게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의 본론입니다. 아까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좀 외람됩니다. 여기는 우리 김정은 의원님 같이 외교 브랜드의 뭐 달인도 계시고요. 또 대부분 기업들도 운영하시고 브랜드의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 외교와 관련된 또 브랜드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참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제 소견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분야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통계 수치를 좀 눈여겨봐 두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십니다. ODA는 다 아시다시피 원조를 얘기합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고요.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영역이 생소한 분도 이 자리에는 좀 계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지 몇 년 안 됐죠. 그 원년은 2009년입니다. OECD 다크라고 하는데 가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주는 나라가 됐는데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 데, 개발 원조위원회라는 데 가입하면서 이제 이른바 진정한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요, GNI 대비 0.25%는 유무상 원조에 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년이 지났어요. 2015년이 꽤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이제 왔죠. 벌써 절반 정도 지났는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0.7%, 최소한 0.3%는 쓰라는 거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0.1% 남짓. 액수로는 2조 2천억 대인데 이건 작년 통계고 올해 2조 4천억 정도를 유무상 원조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국제사회의 유무상 원조에 대한 평가, 각 나라에 대한 평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가로축이 이상주의 성향, 이건 뭐냐 하면 착한 일 할 때 원래 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형태로 정말 착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덩치는 작지만 국민소득이 한 10만 달러 가까이 되니까 이런 마음 씀씀이가 가능한 나라들입니다. 북유럽의 몇 나라들을 보고 계시고요. 원조 규모 세로축으로 보면, 원조 규모로 보면 뭐 예측하시는 것처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펴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원조 국가들입니다. 근데 왜 이상주의 성향 반대가 있을까요? 별로 존경받지 못할 행태를 보인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는 만큼 빼먹으려고 들고 뭐 그런 거죠.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빼먹는 데 목적이 있는 원조를 한다. 그런 평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존경도 못 받지만 주는 사이즈도 매우 작은 모습을 왼쪽 구탱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저거 참 저 화두를 꺼내 드는 순간 참 저게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특히 지금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지금 국내 문제도 해결하고 하지 못해서 큰일 났다 하는 판에 이게 국제사회 기여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방법론이 뭐가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누구냐 하면 담비사 모요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 여성인데 젊어요. 영국에서 경제 컨설턴트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은 원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원조가 아주 대실패로 끝났다는 책입니다.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논증을 한 건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이 저는 제가 가 있었던 루안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요약을 해서 뭐 같은 취지라고 봤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도왔냐? 뽑아먹으려고 도왔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유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정부를 세우고, 마음에 그동안 뽑아먹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세우는 이런 식의 행태 때문에 아프리카가 아직도 기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의존심만
키워놨다. 실제로 제가 가서 느낀 그 개도국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의존심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본다면 말라리아 사례인데요. 지금도 연간 수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할리우드의 한 스타가 모기장 보내기 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흥에 보니까 그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냅시다 하고. 어떻게 하면 말라리아에 안 걸리게 할 수 있느냐? 모기장을 치면 되죠. 그러니까 수만 개의 모기장이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대정책 실패 사례라서 재미있어서 갖고 왔는데 아프리카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재미있으라고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고요. 실제로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났죠. 아프리카에도 모기장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다 망했죠 뭐. 수만 개가 모기장에 들어왔는데 그거 뭐 성황했어요 기업들이. 전부 다 그 가족들도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진 건 물론이겠지만 더 심각한 건 모기장은 소모품이죠. 1, 2년 지나면 구멍 뚫리면 못 씁니다. 그죠? 그럼 그때마다 보내줄 건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남 돕는 겁니다. 그죠? 힘든 사람 돕는 거예요. 근데 그 돕는 원리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그러니까 조금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무슨 사업입니까? 자선 사업이라고 그러죠.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돕는 건 원조 사업이고요. 국가가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돕는 건 복지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원조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나 자선 사업이나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남 돕는 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당연한 진리를 수십 년 동안 수조 달러를 퍼붓고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밑에 써 있는 거 좀 복잡하죠. 뭐 파리 선언, 로마 선언 계속 국제회의 할 때마다 선언이 있었는데 최근에 부산 선언에서 정리한 게 이건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걸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빵 필요하다고 빵 주지 말고 옷 입을 거 없다고 옷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 가르쳐줘라. 이 평범한 진리를 이제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깨달았는데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오늘 또 한 장의 슬라이드를 꼽으라면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KSP. 나리지 쉐어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물량 공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로 보나 우리 경제 형편으로 보나. 사실 브랜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 아마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큰 수해가 홍수가 나서 수해가 벌어졌는데 삼성그룹이 10억을 내놓을 때의 감동과 하루하루 행사만 해서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내놓을 때의 감동, 어느 게 더 감동적이냐? 뭐 쉽게 상식적으로 그런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 우리는 족탈불급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 관심 있게 외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참 느낌이 컸는데요. 아베 같은 사람은요, 아프리카 주간 같은 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한 열흘 동안 아프리카 지도자 수십 명을 부릅니다.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만나면서 그 나라에 뭐 해줄지를 일주일 내도록 약속을 해요. 동경으로 불러다가. 시진핑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천문학적 숫자의 지원을 약속을 하는 순방을 한 바퀴 쫙 돌고 귀국을 합니다. 미국 하는 짓이 좀 마음에 안 들 때는 저기 중남미 미국 코미테 내려가가지고 몇 나라를 돌면서 또 원조 약속을 쫙 하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제사회 기여의 이미지, 존경받는, 호감받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근데 방법이 있다 이거죠. 있다.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뭐냐?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노력들이 나중에 이런 형태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연간 5,000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봉사원, 뭐 제가 갔던 중장기 자문단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약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봉사자로 내보내는데요. 이 숫자가 무게를 내보면 연간 한 5만, 총계 5만 명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 숫자가 국제사회에서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짐작이 가세요? 놀랍게도 미국, 일본에 이어서 저희가 3등입니다. 3등. 단기 봉사자까지 치면 우리가 미국에 이어서 2등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발상의 전환만 하면 1등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으로 돕는 건 어차피 우린 뭐 10등 안에 들기도 쉽지 않으니까. 사람으로 승부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괜찮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장기 자문단으로 페루에서 6개월, 루안다에서 6개월 있으면서 참 뼈저린 경험을 몇 번 했는데요. 아마 이 사례를 들으시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실감이 나실 겁니다. 페루 자문단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요. 제가 리마 시청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으로 이제 한국의 중견 엔지니어링 회사의 사장님이 사업 제안서, 입찰 제안서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리마시 한가운데는 한강처럼 리막강이라는 게 흐릅니다. 리막강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거의 입찰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사업 제안서를 보고 제가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그대로 베껴갖고 왔더라고요. 아니 뭐 그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리마라는 도시는 사실 사막 도시입니다. 건천이에요. 물이 별로 흐르질 않습니다. 거의 개천 수준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자료조사를 하고 현장에 맞는 제안서를 써와야 될 텐데 아마 그 나라 공무원이 보면 콧방구를 낄 정도의 내용의 제안서를 써들고 와서 저한테 좀 봐달라, 도와달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중남미 나라를 다 가보진 못했지만 중남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제품 정도라면 아마 삼성 휴대폰, LG 뭐 에어컨 정도, 냉장고 정도, 현대 기아차 그 외엔 전멸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른바 만만지수가 떨어져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만만해 보이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남아엔 지금 뭐 머리가 터지도록 우리끼리 가가지고 경쟁도 하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한 24시간 이상 걸리고 특히 스페인어가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칼 엄두를 못 내는데요. 제가 본 중남미 시장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중남미 나라들 알기를 우리가 아주 우습게 하는데요. 중남미에 나라가 수십 개가 있는데 평균을 내면 지금 국민소득이 $10,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평균이요.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80년대 같이 아주 엄청난 화랑새이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팔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지금 전혀 이용을 못하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물량이 엄청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 0.1%도 갈무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경험과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거의 전부 다 미국 혹은 스페인 기업들한테 가고요. 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 서비스 기법이 필요한 산업들은 그런 데로 가고요. 대부분 이제 조금씩 칠레나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선발개도국, 그 동네에 선발개도국들이 좀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에서 자문단으로 파견된 분들이 맥시멈 3년 정도 있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제도상 되어 있는데요. 3년씩 정도 있게 되면 이제 말도 좀 될 거고요. 그 나라 공무원이 밥 얻어먹는 걸 좋아하는지 술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오래 있으니 내년쯤엔 어떤 공사가 나올지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파견한 중장기 자문단들이 결국엔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 엄청난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신 대로 2조 4천억이라는 예산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돌리게 되면
얼마면 되느냐 계산해 봤더니 지금 한 20%가 이 인적 자원 내보내는 데 쓰이고 있는데, 요거를 한 35% 정도만 쓰면 지금 2배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미 국제사회, 원조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꼭 필요한 산업화 노하우, 발전 경험을 전수해주는, 쌍수를 들고 환영받는 그런 인력들로 내보내는 게 가능한 것이고,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기업들 진출하는데 아주 훌륭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마 청년들을 내보내면 또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자기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취창업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또 지역 전문가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생각이 미치니까 이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부터 보시는 몇 장의 슬라이드는 제가 현장에서 그 도시행정 자문을 하면서 페루와 르완다에서 경험했던 거를 몇 개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르완다에서 만났던 한국의 코이카 프로그램으로 나온 분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분들은 70이 넘으셨어요. 이분들은 이제 새마을봉사단으로 나간 그 새마을봉사단 팀입니다. 각 마을에 새마을봉사단이 4명씩 팀을 짜서 나가는데, 연세 많은 경험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이 젊은 친구들까지 팀을 4명씩 짜가지고 들여보내는데, 이분들이 마을의 팀장들이신데요. 뭐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 군 출신, 뭐 사업하시던 분들, 중견기업 간부, 뭐 이런 분들이 팀장으로 나가 계십니다. 제일 인상 깊은 건 이분이에요, 이분. 이 아줌마. 한 50대 정도 돼 보이시죠? 바깥분이 대구시청 공무원이신데, 아이들 학교 집어넣고 나서 독립선언을 했대요. 자,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지금부터 니들 알아서 해라. 나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러 갔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오셨어요. 봉사가 되시겠어요? 영어가 되시겠어요? 일단 말이 돼야 뭘 하지. 현장에 오셔서 영어 과외 받으면서 하셔요. 대한민국 열혈 아줌마. 제가 인상 깊게 본 것도 이 친구들. 요거 18, 19살입니다.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모기 뜯기고 벼룩 빈대하고 싸우면서 처녀들이, 아프리카 집은 토굴이거든요. 거기 매트리스 깔고 며칠만 지나면 여기가 까뭇까뭇해져요. 물려가지고 빈대 벼룩한테. 그거 버티는 애들이에요. 이 둘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애들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게 트렌드가 됐어요. 반기문 사무총장 이후에 국제기구가 아주 굉장히 선망받는 직장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자동차 기술자예요. 아프리카에서 최고위층 생활을 합니다. 아프리카도 간 지 지금 한 10년 됐는데요. 뭐 케냐, 우간다 거쳐갖고 지금 르완다까지 와 있는데, 이제 그 팀장이죠. 다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이 아가씨 하나만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대를 졸업했는데요. 30대 중반입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로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새마을 팀의 막내로 무심바 마을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척박하고 못 사는 마을이죠. 가가지고 이 사람들 개념이 없어요. 왜 위생이 중요한지, 왜 교육이 필요한지 아무 컨셉이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에 쌀농사 짓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지금 카사바라는 걸 먹습니다. 고구마 뿌리 비슷한 건데요. 굉장히 영양분이 안 좋습니다. 삐썩 말랐어요, 사람들이. 이 나라도 부자들만 쌀을 먹습니다. 쌀농사 지면 부자가 돼요, 마을이. 처음에 안 듣더라는 거죠. 논 만들면 돈 주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솔선수범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뭐 우여곡절을 다 생략하고 상상해 가실 거예요. 이런 상전벽해와 같은 논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요. 이런 새마을운동의 스피릿 같은 걸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도국에서는. 이거에 더해서 우리는 산업화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람들을 한 10,000명 정도만 내보내면 1등을 할 수 있다. 이죠. 1등. 2등, 3등 할 때는 뉴스가 안 되지만 1등 하면 뉴스가 되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해외 원조 얘기를 꺼낼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셨을 텐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차피 5,000명 내보내는데 10,000명만 내보내면 1등 하는데 브랜드 만들어지는데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제시장입니다. 우리 어차피 뭐 과거에 이런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에 가서는 간호사라고 그러는데 사실 간호조무사 같아요. 시체 닦고 뭐 중환자실 근무하고 눈물을 흘렸죠. 베트남에 가서는 수만 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우디에 가서는 땀을 흘렸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미천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한 번 더 외국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 무가보주 국민적 자부심 이건 왜 써놨냐면요. 아까 제가 모두의 10개의 슬라이드를 처음에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10개를 본 거하고 이 뒤에 내용이 콘텐츠가 좀 결이 다르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국내외를 떠돌면서 이제 다음 단계 시대정신, 화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배려 같아요. 계층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이런 산업화의 어쩔 수 없는 부산물들 내지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들 또 우리가 그동안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영역들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사회에 존경받는 수준의 사회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어 하나만 고른다면 뭐가 될까? 저는 그게 배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갑자기 또 됩니까? 다른 나라들 수백 년 걸려서 만들어온 가치들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가치를 만드는 건 왕도가 없죠.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게 될 것 같아요. 자부심 있는 사람은 배려합니다. 제가 가르친답시고 외국에 나갔는데 사실 많이 배워왔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러죠. 또 베풀면서 얻습니다. 얻는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우리가 이제 보충해야 되는 것들, 세월호를 거치면서 또 메르스를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이 이른바 매력, 존경과 호감, 도움 뭐 이렇게 마지막 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